시아버님, 환갑잔치에 손님이 75명이나 올 거야. 다들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낼 거래. 남편은 내가 기뻐할 줄 알고 말했지만 나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1시간 뒤 남편에게서 히스테릭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이 식당 결제를 못하신대. 카드 왜 막혔어? 남편은 내 단호한 대답에 벽에 기대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깸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혜인은 알람이 7시로 맞춰져 있었지만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커튼 틈새로 새벽의 첫 빗줄기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몇 분간 누워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불을 켜고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고 사과를 잘라 접시에 예쁘게 담았다. 결혼 생활 8년 동안 몸에 밴 익숙한 아침의 움직임이었다. 남편 민주는 계속 자고 있었고 그게 좋았다. 최근 들어 그녀는 이른 아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다. 혜인은 광고 대행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월급은 400만 원으로 괜찮은 편이었고 큰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보너스는 때때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했다. 그녀는 항상 재정을 철저히 관리했다. 매달 수입의 일부, 최소 100만 원,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200만 원까지 따로 모으는 비상금 통장이 있었다. 민준도 그 통장의 존재는 알았지만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 그녀는 굳이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돈은 그녀의 노동, 그녀의 스트레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위해 밤새 컴퓨터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며 번 그녀의 돈이었으니까. 지난 3년간 그 통장에는 거의 2억만 원이 모였다. 혜인은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안전망이었고 그녀의 독립이었으며 뭔가 잘못될 경우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앉아 있는 그녀는 그 예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차가 진하게 우러났다. 혜인은 창가에 앉아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드문드문 차들이 거리를 지나갔고 이웃집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다. 어젯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딸, 잘 지내? 전화한 지 오래됐네. 혜인은 짧게 답했다. 괜찮아. 일이 많아서. 엄마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부산에 살았다. 혜인이 15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에게 떠났고 엄마는 혼자 딸을 키우고 교육시켰다. 결코 불평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는 강한 여성이었다. 넌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혜인이 10대 시절 반 친구들과 다투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해준 말이었다. 아무도 널 대신해주지 않아. 기억해. 남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네 자신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 혜인은 그 말을 기억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범생이라고 놀리는 친구들에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한 번은 반의 주동자였던 여자애가 낡은 가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혜인은 조용히 일어나 그 애에게 다가가 말했다. 난 머리가 있는데 넌 입만 나불거리는 게 부러워서 그러니. 반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 뒤로 그 아이는 다시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학 시절 경제학 교수가 시험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낮게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질문에 답했는데도 A+가 아닌 C를 주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학과장실로 찾아갔다.
필기 노트와 교과서를 들고 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정리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교수는 이후 그녀를 삐딱하게 쳐다봤지만 더는 트집 잡지 않았다. 직장에서 김 부장님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녀에게 떠넘기려 했을 때도 그랬다. 디자이너가 제때 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프로젝트가 엎어졌는데 모든 책임을 혜인에게 돌리려 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디자이너에게 보냈던 모든 이메일, 재촉했던 메시지, 그가 어겼던 마감 기한들을 전부 모아 상부에 제출했다. 문서는 스스로를 변호했다. 책임자는 금방 찾아졌고 그건 그녀가 아니었다. 직장 동료들은 바로 그런 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그녀의 모습을 존중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무례함도 참지 않았다. 민준을 만난 것은 5년 전 광고대 행사 송년회에서였다. 두 회사는 협력 관계였다. 혜인의 회사는 민준의 회사가 개발하는 IT 제품의 광고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팀을 이끄는 프로그래머였다. 송년회에서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깔끔한 옷차림으로 괜찮아 보였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도 저속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화를 이끌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샴페인 한 잔을 권하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의 구애는 멋졌다. 매주 꽃을 선물했다. 흔한 장미가 아니라 그녀가 좋아하는 백합이나 아이리스였다. 저렴한 식당이 아닌 괜찮은 음식을 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진심이 담긴 외운 것 같지 않은 칭찬을 해주었다. 6개월 후 그는 청혼했고 혜인은 승낙했다.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1년 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 30명의 작은 레스토랑, 심플한 흰 드레스. 혜인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또 1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조용한 주거지역이었고 근처에 공원도 있었다. 민준이 초기 계약금으로 5억만 원을 냈다. 몇 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혜인은 매달 상환금의 절반인 10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공평하고 합의된 것이었다. 그들은 혼전 계약서도 작성했다. 초기 계약금을 민준이 냈으므로 아파트는 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동등하게 분할하기로 명시했다. 아파트에서의 첫 1년은 좋았다. 가구를 사고 직접 힘을 합쳐 인테리어를 했다. 민준이 벽지를 바르면 그녀는 페인트 칠을 했다. 함께 소파를 고르고 조립식 옷장을 만들었다. 마치 한 팀 같았다. 하지만 서서히 미묘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실 민주는 합의를 선택적으로 지켰다. 그들은 가사를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다. 요리, 청소, 빨래 모두 반반씩.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이 모든 것이 혜인의 몫이 되었다. 민준의 변명은 이랬다. 나는 당신처럼 요리를 맛있게 못하잖아. 내가 하면 뭔가 맛없는 죽이 돼버려. 그리고 청소는 원래 잘 못해. 난 먼지가 잘 안 보이거든. 솔직히 차라리 내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장을 봐올게. 마트는 바로 옆 건물이라 3분 거리였고 쓰레기는 3일에 한 번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사 기여도는 일주일에 10분 남짓이었다. 혜인은 싸우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생각했다. 그래, 아직은 견딜만해. 치명적이진 않아. 결국 그녀는 저녁 7시에 퇴근해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주말에 빨래를 했다. 민주는 8시에 돌아와 TV 앞에 앉거나 휴대폰에 빠져들었다. 가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며 돕기도 했지만 그건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민준이 몇 번이고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둘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은 혜인이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막아섰다. 첫 번째 사건은 1년 전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다. 민주는 그녀에게 말도 없이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했다. 혜인은 힘든 한 주를 보낸 뒤 7시쯤 지친 몸으로 퇴근했다. 큰 프로젝트를 마감하느라 야근이 잦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소파에 누워 책을 읽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를 꿈꿨다. 하지만 아파트 문을 열자 맥주와 피자를 든 남자 3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테이블은 병으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음식과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민준이 신나서 외쳤다. 왔어? 친구들 놀러 왔어. 축구 볼 거야. 인사해. 철수, 영우, 재석이야. 대학 동기들. 혜인은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구두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거실로 돌아오자 민준의 친구들은 이미 경기를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민준 씨, 잠깐 나와봐. 그는 의아해했지만 따라 나왔다. 복도에 선 혜인은 차분하게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사람들을 초대할 권리는 없어. 나 피곤해. 쉬고 싶어. 그런데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가든지 아니면 내가 엄마 집에 가든지 해. 그리고 오래 걸릴 거야. 민주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손을 내저었다. 왜 그래, 자기야. 금방 갈 거야. 2시간 정도 앉아서 경기 보고 갈 건데. 쫓아내는 건 좀 그렇잖아. 불편하게. 혜인은 차갑게 반복했다. 저 사람들이냐, 나냐. 결정해. 민주는 그녀가 농담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닫고 포기했다. 친구들에게 돌아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아내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한다고 둘러댔다. 친구들은 기분 나쁜 듯 서로를 쳐다보며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돌렸지만 짐을 챙겨 떠났다. 그중 한 명인 철수가 떠나면서 한마디 던졌다. 야, 민준아, 내 아내기를 좀 죽여야겠어. 이러다 완전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 혜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 민주는 스캔들을 일으키려 했다. 그녀가 비정상적이라며 친구들이 상처받았고 자기가 망신을 당했으며 그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혜인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가 지쳐서 말을 멈추자 그녀가 말했다. 내 말 알아들었지? 다시는 이러지 마. 다음부턴 미리 알려주고 내게 괜찮은지 물어봐. 그리고는 소파에서 자기 위해 거실로 나갔다. 보란 듯이 베개와 이불을 챙겼다. 민주는 문가에 서서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혜인은 퇴근 후 자신의 저녁만 차려 조용히 먹고 침실로 들어갔다. 민준이 몇 번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7일 후 민준이 먼저 다가와 소파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가 깨달았어.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나를 무시하는 건 참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몇 달간은 조용했다. 두 번째 사건은 반년 전에 일어났다. 민준이 근무 중에 전화를 걸어와
신나는 목소리로 둘 다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알렸다. 1년 회원권인데 40% 할인 행사를 해서 빨리 결정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행사는 그날 저녁 6시까지였다. 마침 혜인은 클라이언트와 회의 중이라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나한테 그 헬스장에 가고 싶은지 물어봤어? 그는 의아해했다. 한 달 전에 우리 운동해서 몸매 관리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녀가 웃어치냐라. 추상적으로 얘기했지. 특정 헬스장을 고르거나 가격을 논하거나 시기를 정한 적은 없어. 그런데 결정은 당신 혼자에.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할인 행사가 곧 끝난다고 해서. 급했어. 돈 아끼려고 좋은 뜻에서 한 거야. 혜인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 민주는 죄지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식탁 위에는 헬스장 회원권 2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설명하려 애썼다. 정말 이득이라니까. 보통 둘이 합쳐 100만 원인데 난 60만 원에 샀어. 40만 원이나 아꼈잖아. 혜인은 다 듣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회원권 취소하고 돈 환불받아. 다음번에 또 나한테 묻지도 않고 우리 둘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아무 말 없이 설명도 없이 떠날 거야. 그냥 짐 싸서 나갈 거야. 민주는 반박하려 했다. 어떻게 취소해?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돈 못 돌려받아. 혜인은 더욱 차갑게 반복했다. 취소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나가든지.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가서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녀를 따라 달려왔다. 뭐 하는 거야? 진심이야. 그녀는 말없이 계속 짐을 쌌다. 그는 그녀가 농담하는 게 아니란 걸 보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헬스장에 전화해서 소리치고 관리자와 싸우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30분 후 그는 돌아와 말했다. 해결됐어. 3일 안에 돈 돌려준대.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다시 풀고 가방을 치웠다. 그 후로 민주는 조심스러워졌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따르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게 그 집의 방식이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랐다. 휴가를 어디로 갈지, 저녁으로 뭘 먹을지, 어떤 벽지를 바를지, 무슨 차를 살지 모두 그녀가 결정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었다. 평생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다툴 힘이 없었다. 그냥 동의하는 편이 쉬웠다. 민주는 이 모델을 그대로 흡수했지만 지휘관의 역할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심으로 가정에서 남자가 결정을 내리고 아내는 지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혜인은 이것을 이해했고 언젠가는 그녀가 그냥 돌아서서 떠나버릴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무엇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최근 3개월간 민주는 어머니와 자주 통화했다. 대전에 사는 시어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외아들인 민준에게 더욱 집착했다. 매일, 때로는 하루에 2~3번씩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 시끄러운 이웃에 대해 불평하고 가게 물가와 나쁜 날씨에 대해 한탄했다. 그리고 혜인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조언했다. 민준아, 아내한테 김치찌개 좀 자주 끓이라고 해. 남자는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지. 민준아, 너희는 애기 언제 가질 거니? 나도 곧 환갑이야. 손주 좀 안아보고 싶다. 혜인은 이런 대화들을 건성으로 들으며 침묵했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1년에 2~번 드문 일이었다. 박 여사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씩 다니러 와서는 집에서 만든 반찬, 잼, 장아찌, 말린 생선 등이 담긴 거대한 가방들을 들고 왔다. 그리고 오자마자 지휘를 시작했다. 얘, 냄비는 그렇게 두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둬야지. 혜인아, 왜 이런 커튼을 달았니? 더 밝은 걸로 했어야지. 얘, 내 남편이 너무 말랐구나. 밥을 안 챙겨 먹이니? 그녀는 수리, 가구, 요리, 청소 등 모든 것을 비판하고 사사건건 가르치려 들었다. 혜인은 시어머니가 개인적인 경계를 넘기 전까지만 참았다. 그 순간이 오면 그녀는 그냥 일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헤드폰을 끼고 책을 읽거나 일을 하거나 아예 가게에 가야 해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사무실에 들러야 해요. 같은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든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민주는 분개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혜인은 차갑게 대꾸했다. 정확히 뭘 해주시는데. 나를 비판하고 내 삶을 가르치려 들잖아. 나 32살 성인이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박 여사는 상처받아 민준에게 전화로 울먹였다. 내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위해 애쓰는데 무례하게 굴어. 혜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하게 두지 않았다. 3주 전 민주는 유난히 흥분해서 퇴근했다. 눈이 반짝였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전화해서 소식을 전했는데 곧 환갑이라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했다. 기념비적인 날이니 제대로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당연히 축하드려야지. 민준이 날짜를 말했다. 3주 후 토요일. 혜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알았어. 대전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하루 정도는 괜찮아. 민준이 덧붙였다. 엄마가 친척들 다 모으고 싶어 해. 오랫동안 못 봤잖아. 다들 흩어져 사니까. 모두 보면 정말 좋겠지. 혜인은 아무 의심 없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모으시라고 해. 그 후 민주는 세부 사항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소박한 가족 저녁 식사가 아니라 성대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형제인 큰아버님 가족이 올 것이었다. 그들은 청주에 살고 아내와 성인 자녀 둘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은 광주에 살고 남편과 함께 올 것이었다. 민준의 사촌들, 철민, 성호, 지연, 수진, 최소 10명, 어쩌면 15명은 될 터였다. 혜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대가족이네.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축하하고 선물 드리고 각자 흩어지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계속했다. 박 여사는 단순히 친척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길고 상세한 손님 명단을 작성했다. 대전 시내 중심가에 연회장이 있는 레스토랑을 찾았고 비싼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주문했으며 사회자와 악단까지 섭외했다. 혜인은 반쯤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그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시어머니가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 그럴 권리가 있었다. 2주 전 민주는 레스토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다양한 메뉴, 뜨거운 요리, 차가운 전체, 샐러드, 디저트, 라이브 음악, 게임이 있는 사회자. 비싸긴 해. 인력만 원 정도. 하지만 환갑이잖아. 인생에 한 번뿐인데. 혜인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100명. 어디서 그렇게 많이.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친척들, 엄마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엄마가 평생 학교에서 일하셔서 아는 사람이 많아. 혜인이 물었다. 그럼 0만 원은 누가 내는데? 민주는 머뭇거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마도 우리가. 엄마는 연금 생활자라 힘드시잖아.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 혜인은 생각에 잠겼다. 1억만 원은 큰 금액이었다. 그녀가 물었다. 우리라는 건 당신이랑 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린 가족이잖아. 혜인은 상황을 저울질했다. 5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나한테서 최대 500만 원이야. 나머지는 당신이 내. 합의된 거지. 민주는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좋아. 그럼 합의된 걸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게. 기뻐하실 거야. 혜인은 다시 일에 몰두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뭐, 잔치 비용을 내는 게 처음은 아니었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없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놀랄 일은 더 있었다. 일주일 전, 민주는 새로운 대화를 꺼냈다.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했다. 친척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그들을 어디선가 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전의 호텔은 많지만 비쌌다. 2인실이 하룻밤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었다. 20명만 와도 일주일에 수백만 원이 들 터였다. 비현실적이었다. 어쩌면 몇몇은 그들 집에서 머물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혜인은 그를 주의 깊게 경계하며 쳐다보았다. 우리 집, 서울에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며칠 동안 서너 명 정도.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 소파를 펴고 에어 매트리스를 사면 되잖아. 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 집은 투룸이라 공간 없어. 숙소를 잡든지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라고 해. 민주는 반박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당일치기를 해.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왕복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릴 거야. 혜인이 말을 끊었다. 안 된다고 했어. 이게 최종 결정이야. 민주는 입을 삐쭉 내밀었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혜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3일 전 그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교묘하게 엄마가 몹시 걱정하신다고 했다. 모두가 며칠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은 더 머물렀으면 하신다고. 친척들이 5년, 7년 만에 만나는 건데 제대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혜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길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본 뒤 방을 나갔다. 민주는 더 이상 이 주제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젯밤 민주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퇴근 후 휴대폰에 콜을 받고 저녁을 먹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다. 무언가를 쓰고 찡그리고 때로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혜인이 그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는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엄마랑 문자 중이야. 파티 마지막 세부 사항 확인하고 있어. 혜인은 어깨를 으쓱하고 자신의 일로 돌아가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했다. 이제 이른 아침 부엌에 앉아 그녀는 차를 마시며 남편의 행동에 뭔가 꺼림칙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혜인은 민준을 잘 알았다. 8년 동안 그의 모든 습관을 파악했다. 그녀가 분명히 싫어할 만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 그는 바로 이렇게 행동했다. 순간을 미루고 주변을 맴돌며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다. 그렇다면 오늘이나 내일 그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터뜨릴 것이다. 혜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헹궈 건조대에 놓았다. 일어나 샤워를 하러 갔다. 뜨거운 물이 잠과 긴장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냈다. 공개, 그녀는 눈을 감고 물줄기 아래 서서
다가올 하루를 생각했다. 오전 10시 클라이언트 미팅, 그 후 팀 회의,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작업. 평범한 하루였다. 30분 후 그녀는 나갈 준비를 마쳤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보통 8시에 일어났다. 직장은 10시에 시작했고 사무실은 가까웠다. 혜인은 단정한 바지 정장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남편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밖은 쌀쌀했다. 가을과 낙엽 냄새가 났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녀는 코트깃을 세우고 정류장으로 걸어가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뒷좌석에 앉아 운전사가 인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까지 가달라고 부탁했다. 차가 출발했다. 업무 시간은 평소처럼 바쁘게 지나갔다. 클라이언트 미팅은 길어졌다. 신제품 광고 캠페인 컨셉을 논의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로웠고 프레젠테이션의 절반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혜인은 논쟁하며 자신의 관점을 증명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팀 회의는 빨리 끝났다. 주간 업무를 분담하고 마감일을 논의했다. 그 후 새로운 프로젝트 작업을 했다. 도표를 그리고 텍스트를 쓰고 디자이너와 시안을 조율했다.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길 건너 카페에 들러 그릭 샐러드와 카푸치노를 사서 휴대폰 뉴스를 보며 빨리 먹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다.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컴퓨터를 끄고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고 가방을 들고 동료들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강해져 보도 위로 나뭇잎을 몰아쳤다. 혜인은 택시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녁 준비했어. 어서 와. 혜인은 놀랐다. 민준은 결혼 생활 내내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3번 정도. 이것은 보통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다. 그가 무언가 진지하게 부탁할 것이 있거나 무언가에 대해 사과하고 싶거나.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가고 있어. 20분 뒤에 도착해 택시를 불러 타고 출발했다. 집에서는 정말 음식 냄새가 났다. 복잡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성이 보였다. 스토브 위에는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가 담긴 큰 냄비가 있었다. 식탁에는 포장된 샐러드, 슈퍼마켓에서 산 슬라이스 햄, 병에 든 페스토 소스를 데운 것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분명히 노력했다. 그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식탁에 앉아 웃고 있었다. 왔어. 자기, 앉아. 같이 저녁 먹자. 오늘 일찍 퇴근해서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했지. 혜인은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민주는 유난히 말이 많았다. 직장 이야기, 큰 고객사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야기, 부장님에게 칭찬받은 이야기 등을 했다. 농담하고 웃었다. 혜인은 짧게 대답하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고 느꼈다. 이 저녁 식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민주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손을 비볐다. 그리고 말했다.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엄마 생신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엄마가 이 모든 걸 준비하느라 정말 애쓰셨잖아. 이 파티를 정말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만들어드리면 좋겠어.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도 예약했고 케이크도 잘 될 거야. 민주는 여전히 웃으며 계속했다. 알잖아. 친척들이 정말 오랫동안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어. 마지막이 큰아버님 결혼식 때였는데
그게 7년 전이야.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못 봤고 엄마가 모두 보고 싶어 하셔. 환갑이시잖아. 이해하지. 혜인은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직감이 지금 뭔가 엄청난 말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활짝 웃으며 거의 한숨에 빠르게 내뱉었다. 어머님 생신에 손님이 75명 올 거야. 그리고 다들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낼 거래. 혜인은 포크를 든 채로 얼어붙었다. 몇 초간 그녀는 남편을 그저 쳐다보았다.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고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75명의 손님, 그들의 50제곱미터짜리 투룸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민주는 계속 웃고 있었다. 그녀가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할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런 전망에 황홀해할 것이라고 상상한 게 틀림없었다. 어때? 그가 미소를 잃지 않고 물었다. 멋지지 않아?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세세하게 계획하셨어. 모두 올 거야. 조이 할머니도 85세신데 아직 정정하셔. 큰아버님 가족 4명, 이모님 부부 2명, 사촌 철민이네 가족 5명, 성훈의 가족, 지연이, 수진이, 그리고 내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먼 친척들까지, 엄마 친구분들, 가족도, 학교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랑 대전 이웃들도, 엄마는 거기 아파트 한 라인이랑 친하게 지내시거든. 아무튼 엄청난 인원이야. 그는 숨 가쁘게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정말 성대하게 축하할 거야. 엄마가 이미 한 달짜리 상세한 프로그램을 짜셨어. 첫날은 레스토랑에서 공식 연회, 축사, 축하, 춤. 둘째 날은 서울 투어. 엄마가 모두에게 수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셔. 경복궁, 광화문 광장. 셋째 날은 야외 나들이. 공원에서 피크닉, 바비큐. 넷째 날은 극장 관람. 엄마가 이미 발레 공연을 골라두셨어. 다섯째 날은 박물관 방문. 국립중앙박물관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 여섯째 날은 근교 여행. 친구분이 거기 사시거든. 그렇게 한 달 내내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일이 있을 거야. 잊을 수 없을걸. 혜인은 그를 계속 쳐다보며 침묵했다. 속에서는 분노가 아닌 어떤 얼음장 같은 평온함이 서서히 차올랐다. 민주는 그녀의 침묵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했다. 그리고 모두 여기서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엄마가 말씀하시길.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뭐하러 호텔에 돈을 써? 물론 좀 좁겠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 함께 있는 거니까. 침실은 조이 할머니께 드리자. 연세가 있으시니 따로 계셔야 해. 우리 둘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큰아버님 가족은 부엌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면 돼. 애들은 침낭 깔고 바닥에서 자면 되고 캠핑 온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할걸. 나머지는 어떻게든 배치하면 돼. 모두에게 자리는 충분할 거야. 그리고 모두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 누구는 일찍, 누구는 늦게. 그러니 어느 시점에는 최대 40명 정도겠지. 75명은 아닐 거야. 혜인은 천천히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내면에서 무언가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딸깍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마치 스위치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진 것처럼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황홀경과 승인을 기대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파스타가 조금 남아있는 자신의 접시를 조용히 들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다 먹었다. 창밖을 보며 음식을 씹었다. 민주는 조금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왜 아무 말 안 해? 기쁘지? 그렇지. 정말 굉장할 거야. 이런 파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거라고.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먹고 씹고 삼켰다. 냅킨을 들어 입가를 깔끔하게 닦고 냅킨을 식탁에 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가져가 포크와 함께 넣었다. 수도꼭지를 틀어 접시를 헹구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민주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눈으로 쫓았다. 그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혜인아, 왜 그래?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녀는 말없이 부엌을 나와 침실로 들어갔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옷장을 열어 맨 위 선반에서 큰 여행 가방, 바퀴 달린 검은색 가방을 꺼냈다. 출장 갈 때 쓰던 것이었다. 침대 위에 놓고 지퍼를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체계적으로 서두르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청바지 2벌을 접어 바닥에 넣었다. 티셔츠 4장, 따뜻한 스웨터, 일상복 드레스 1벌과 조금 더 차려입는 드레스 1벌, 서랍장에서 속옷 한 뭉치를 꺼내 가방에 넣고 양말, 화장실에서 가져온 세면도구가 든 파우치도 넣었다. 민준이 침실 문가에 나타났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하는 거야? 설마 진심으로 짐 싸는 거야? 혜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다. 선반에서 책 한 권을 집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추리소설이었다. 가방에 휴대폰 충전기, 헤드폰, 여권, 혼인관계 증명서. 참 아이러니했다. 운전면허증, 그리고 그녀의 모든 은행카드. 혜인아, 너 무서워. 무슨 일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민준이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혜인은 가방 지퍼를 잠그고 들어 올렸다. 조금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남편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감정 없이 차분하게 나 갈게. 민주는 어안이 벙벙해져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간단히. 어디를? 왜? 뭐 때문에? 혜인은 그를 지나쳐 가방을 현관으로 끌고 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운동화를 신고 길을 떠나기에 편한 신발을 신었다. 옷걸이에서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지퍼를 올렸다.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민준이 그녀를 따라 달려왔다. 목소리는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잠깐만 기다려.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갑자기 반응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 난 좋은 뜻에서 한 건데. 혜인은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아파트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차분하게, 거의 무관심하게 쳐다보았다. 나 화 안 났어. 그냥 가는 거야. 75명의 손님. 한 달. 우리 투룸 아파트. 전부 당신들 거야. 당신들 축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녀는 계단으로 나가 가방을 끌며 문을 닫았다. 민준이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실내 슬리퍼 차림으로 뛰쳐나와 소리쳤다. 어디가? 당장 돌아와. 이건 미친 짓이야.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혜인은 계단을 차근차근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가방 바퀴가 덜컹거렸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민주는 위에서 무언가 더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저녁은 쌀쌀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 앱을 열고 차를 불렀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 차가 배정되었고 3분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혜인은 아파트 입구에 서서 길을 바라보았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생활비를 모으던 공동 계좌였다. 그 안에는
230만 원이 있었다. 수리비, 휴가비, 비상금을 위해 모으던 돈이었다. 혜인은 주저없이 자신의 카드에 220만 원을 이체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100만 원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넣은 돈, 나머지 120만 원은 공동저축액의 정당한 절반이었다. 간단한 수학이었다. 공동계좌에는 10만 원이 남았다. 민준이 아껴 쓴다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문제였다. 그 다음 그녀는 다른 은행 앱을 열었다. 공동 신용카드가 발급된 곳이었다. 한도는 300만 원. 평소에는 드물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했지만 카드는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었다. 민주는 추가 사용자일 뿐이었다. 혜인은 2번의 클릭으로 카드를 정지시켰다. 시스템이 확인을 요청했고 그녀는 확인했다. 카드 정지, 모든 사용자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이제 민주는 그 카드로 케이크 값도 레스토랑 비용도 그 어떤 것도 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또 다른 앱, 그녀의 개인 주거래 월급 통장 앱을 열었다. 이 카드에 민주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접근 권한이 있었다. 1년 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그녀가 설정해 둔 것이었다. 혜인은 설정에 들어가 접근 허용자 항목을 찾아 민준을 선택하고 삭제를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을 요청했고 그녀는 확인했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잔액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돈을 인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의 전화였다. 혜인은 화면을 보았다. 남편의 사진, 민준 씨라는 이름, 벨소리. 그녀는 통화를 거절하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거의 즉시 다시 진동했다. 또 민준이었다. 그녀는 다시 거절했다. 그리고 전화하지 말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 소리는 끄고 진동만 남겨두었다. 휴대폰은 30초마다 계속 진동했다. 혜인은 무시하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상점의 쇼윈도, 드문드문 보이는 행인들. 공항까지는 40분이 걸렸다. 차는 별로 막히지 않았다. 공항에서 그녀는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했다. 차에서 내려 가방을 끌고 터미널로 들어갔다.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럽고 출발 항공편 안내판이 깜빡였다. 혜인은 항공사 카운터로 다가가 짧은 줄에 섰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혜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만요. 이 시간 뒤인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좌석 모두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시겠어요? 혜인은 잠시 생각했다. 비즈니스는 3배나 비싸지만 더 조용하고 편안할 것이다. 아니, 지금은 사치 부릴 때가 아니었다. 이코노미로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만 원입니다.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혜인은 자신의 개인 카드를 내밀었다. 결제를 하고 인쇄된 탑승권을 받았다. 수속을 마치고 가방을 위탁 수화물로 붙였다. 30kg 기준 이내였다. 수화물표를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재킷을 벗어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삐 소리가 났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잊었다. 꺼내서 다시 통과하니 조용했다. 짐을 챙겨 출발 구역으로 갔다. 활주로가 보이는 큰 창문 옆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5통, 메시지 15개. 그녀는 메시지 목록을 열어 빠르게 훑었다. 혜인아, 제발 전화 받아.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빨리 전화해. 이건 말도 안 돼. 돌아와. 얘기하자.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레스토랑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안 된대. 너 무슨 짓 한 거야? 공동 계좌 확인했는데 1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어디 갔어? 신용카드도 안 돼. 네가 막았지. 혜인아, 이건 미친 짓이야.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혜인은 어느 것 하나 답장하지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부산으로 가. 새벽 2시쯤 늦게 도착할 거야. 마중 나와줄 수 있어? 엄마는 1분 뒤 음성 메시지로 답했다. 딸아, 무슨 일이니? 너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걱정스럽지만 차분한 목소리였다. 혜인은 문자로 썼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냥 마중만 나와줘. 23시 30분 비행기고 2시 15분에 도착해. 알았다, 딸. 마중 나갈게. 기다리고 있을게. 혜인은 휴대폰을 치우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다. 육체적, 감정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마음속은 평온했다. 의심도 후회도 없이 오직 명료한 뿐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민준이었다. 이번에는 혜인이 받기로 결심했다. 전화를 받아 귀에 댔다. 그는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즉시 소리치기 시작했다. 너 어디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엄마가 방금 전화해서 레스토랑 결제가 안 된다고 하셨어. 카드가 거절됐대. 우리 공동 계좌 확인했는데 겨우 10만 원 남아 있어. 220만 원은 어디다 쓴 거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그것도 막혔어. 네가 그런 거지? 왜? 너 도대체 어디냐고? 집에 언제 돌아올 거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찼다. 혜인은 그가 지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가 숨을 고르며 잠시 말을 멈추자 그녀는 감정 없이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공항이야. 지금 바로 부산에 엄마한테 가. 1시간 뒤에 출발해. 카드는 내가 막았고 계좌에서 돈도 내가 뺐어. 그건 내 돈이었으니까. 100만 원은 내가 낸 몫이고 나머지는 내 지분이야.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우리 관계는 이혼 소송할 거야. 아파트는 당신 거니까. 대출금도 당신이 갚아. 나는 포기할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신의 75명 손님들과 한 달간의 파티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녀는 전화기 저편에서 그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마 휴대폰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 후 무언가 긁히는 소리, 마치 누군가 벽을 타고 주저앉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 아마 그가 바닥에 앉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둔한 소리. 그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을 것이다. 혜인은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알림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1시간 반 뒤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혜인은 일어나 탑승구로 걸어갔다. 탑승권을 보여주고 통로를 지나 비행기로 향했다. 트랩을 올라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15열 창가 자리.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운이 좋았다. 비행기는 승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노부부, 배낭을 맨 젊은이들. 승무원이 통로를 지나며 벨트를 확인했다. 문이 닫혔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혜인은 창밖을 보았다. 공항의 불빛, 다른 비행기들의 실루엣, 활주, 가속, 이륙.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서울은 아래에 남았고 점점 멀어져 갔다. 혜인은 매 순간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안도감보다는 깊고 완전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렇게 될 일이었다. 조만간 그저 오늘 일어났을 뿐이다. 비행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혜인은 의자를 젖히고 졸았다. 승무원이 차를 권했지만 사양했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이미 밤이 깊은 새벽 2시 15분이었다. 혜인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찾고 도착장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야간 비행이라 모두 빨리 흩어졌다. 엄마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짧은 머리, 그리고 주의 깊은 회색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청바지와 따뜻한 스웨터 차림의 손에는 차키를 들고 있었다. 딸을 보자마자 다가와 아무 질문도 없이 꽉 안아주었다. 집에 가자, 딸아. 그들은 낡았지만 튼튼한 차에 탔다. 엄마가 시동을 걸었다. 텅 빈 부산의 밤거리를 달렸다. 혜인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다. 드문드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는 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다. 20분 만에 도착했다. 엄마가 사는 집은 조용한 동네의 5층짜리 아파트였다. 3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갔다. 혜인은 재킷을 벗고 신발을 벗었다. 엄마는 주전자를 불에 올렸다. 옷 갈아입고 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혜인은 자신의 옛날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좁은 침대, 책상, 학창 시절의 교과서와 소설이 꽂힌 책장. 10대 때 좋아했던 그룹의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가방을 빨리 풀고 옷을 옷장에 걸고 화장품을 놓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두 잔의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혜인은 맞은편에 앉았고 엄마가 그녀에게 컵을 건넸다. 얘기해봐. 혜인은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남편이 75명의 손님이 한 달간 자기들 집에서 지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왔다. 카드를 막고 자기 돈을 찾아 떠났다.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혜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엄마가 말했다. 잘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딸아, 네가 이용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구나. 네, 자신을 존중한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 혜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엄마는 차를 더 따랐다. 필요한 만큼 여기 있어. 내 방은 언제나 비어 있으니까. 남고 싶으면 직장을 구하면 되고 아니면 그 짐 덩어리 없이 서울로 돌아가도 돼. 네가 결정해.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엄마. 그들은 차를 마시고 컵을 씻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인은 좁지만 편안한 자신의 옛날 침대에 누웠다. 얇은 이불을 덮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불안 없이 빠르고 깊게 잠들었다. 아침에 혜인은 늦게 10시쯤 일어났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방은 따뜻하고 밝았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엄마는 이미 학교 수학 교사로 일하러 나가셨다. 수업은 8시에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침은 냉장고에 치즈케이크랑 전이야. 데워서 먹어. 푹 쉬어, 딸. 저녁에 얘기하자. 사랑해. 엄마. 혜인은 미소 지으며 메모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다. 케이크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앉아 서두르지 않고 아침을 먹었다. 창밖의 부산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몇 초 뒤 알림이 쏟아졌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3통, 메시지 32개,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5통. 분명 시어머니일 것이다. 혜인은 민준의 메시지를 대충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공황 상태였다. 혜인아, 제발 돌아와.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굴지 마. 어른답게 차분히 얘기하자. 그 다음에는 비난이 이어졌다. 내가 일부러 다 망쳤어. 엄마는 이틀 내내 히스테릭하게 울고 계셔. 친척들은 벌써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묵어야 할지 묻고 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그분들을 맞이해. 나 호텔비 낼 돈도 없어. 내가 다 가져갔잖아. 그 후에는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시도와 압박이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내 가족이고 내 엄마야. 환갑이시라고. 평생 이런 파티를 꿈꾸셨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고 계획하셨는데 네가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렸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협박.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소송 걸 거야. 공동계좌에서 돈을 훔쳤어. 이건 불법이야. 변호사 통해서 다 돌려받고 아파트도 뺏을 거야. 너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걸. 혜인은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비웃었다. 소송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입금한 계좌에서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 막았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했고 위반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 3년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초기 계약금은 민준이 냈으므로 아파트는 그의 소유다. 혜인은 그때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이제 그녀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 모든 빚과 대출과 함께 그에게 남겨두고 떠날 수 있어 기뻤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준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변호사 찾아갈 필요 없어. 돈 낭비야. 아파트는 당신 거니까. 나 권리 주장 안 해. 이번 주 내로 협의 이혼 신청할 거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공동재산은 없으니까. 아이도 없고 모든 게 최대한 간단하고 빠를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으로 혜인은 업무용 이메일을 열어 김 부장님에게 편지를 썼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심각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2주간 무급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는 어제 이 대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고 서류와 클라이언트 연락처도 전달했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15일에 복귀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송했다. 김 부장님은 40분 뒤에 답장했다. 혜인 씨,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이 대리가 잘 처리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고요. 몸조리 잘해요. 그는 누군가 아프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혜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메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부산은 밝은 햇살과 따뜻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울보다 7도 정도는 더 따뜻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났다. 해안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바람이 짠 내음을 실어왔다. 이웃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화분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아래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다. 혜인은 도시에 서서 앞으로 이혼, 어쩌면 이직, 완전히 이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겼지만 왠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몇 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벗어 던진 듯한 가벼움과 자유가 느껴졌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대전 지역 번호였다.
혜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아 듣기만 했다.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 상기되고 극도로 짜증난 목소리였다. 혜인이니? 그녀는 즉시 시어머니임을 알아차렸다. 네. 박 여사는 격식 없이 바로 공격적으로 나왔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내 파티가 완전히 망했어. 레스토랑은 결제가 안 돼서 예약을 취소했고, 케이크는 돈이 없어서 주문도 못했어. 친척들은 벌써 오기 시작했는데, 재울 곳이 없어. 내가 모두에게 성대한 파티를 약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내가 한순간에 다 망쳐놨어. 민준이는 완전히 충격받아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네가 일부러 망친 거지. 넌 악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여자야. 당장 서울로 돌아와서 네가 저지른 짓을 수습해. 혜인은 그녀의 장광설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베란다에 서서 구름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지쳐서 잠시 말을 멈추자 혜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아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어머님의 문제는 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이 이 소동을 벌이셨으니 두 분이서 해결하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1분 뒤에 전화가 다시 울렸다. 다른 번호, 역시 모르는 번호였다. 혜인은 받지 않았다. 그러자 메신저로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혜인아, 무슨 일이니? 언니가 울면서 네가 민준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혹시 싸웠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돌아와서 화해해. 어떤 상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단다. 혜인은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이모님, 저희 이혼해요. 최종 결정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모님도 차단했다. 하루 종일 여러 번호로 전화가 울렸다. 민준의 친척들이 어디선가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끄럽게 만들고 설득하고 양심에 호소하려 했다. 누군가는 욕을 하고 누군가는 애원하고 누군가는 협박했다. 혜인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모두를 차례로 차단했다. 저녁이 되자 이 모든 것에 지쳐 그냥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며칠간 꺼두기로 했다. 엄마는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장을 봐오셨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버섯 감자볶음을 하고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었다. 부엌에서 먹으며 대화했다. 엄마는 직장 이야기,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실망시키는 학생들 이야기를 했다. 혜인은 들으며 가끔 맞장구를 쳤다. 저녁 식사 후 엄마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내 결정에 확신이 있니?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야. 혜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확신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설명하려고 했고 경계를 설정했어. 그는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한 달 동안 75명의 손님이라니 그게 정점이었어. 엄마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럼 옳은 결정이야. 나쁜 관계보다는 혼자가 낫지. 넌 해낼 수 있어. 넌 강하니까.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혜인은 엄마에게 기댔고 따뜻함과 지지를 느꼈다. 엄마가 있어서 고마워. 다음 날인 수요일, 혜인은 부산의 구청으로 갔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신청서를 받는 창구로 다가갔다.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그녀를 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혜인이 여권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말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요. 재산 분쟁은요? 아니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합니까? 그럴 거예요. 만약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없이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기 양식입니다. 종이를 건넸다. 혜인은 양식을 채웠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혼 사유. 사유란에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라고 짧게 썼다. 서명하고 양식을 돌려주었다. 직원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수수료 3만 원입니다. 저쪽 기계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혜인은 납부하고 돌아와 영수증을 건넸다. 직원이 그녀에게 접수증을 주었다. 이혼은 한 달 뒤인 14일에 처리됩니다.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신청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증명서는 당일 발급됩니다. 혜인은 감사 인사를 하고 구청을 나왔다.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찡그렸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휴대폰은 가방 속에 꺼진 채로 있었다. 그녀는 평온했다. 저녁에 집에 와서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 120개, 전화 70통. 혜인은 보지도 않고 민준과의 대화창을 열어 메시지 하나를 썼다. 이혼 신청했어. 오늘 14일에 부산구청에서 절차가 있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어쨌든 이혼될 거야. 보내고 나서 다시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껐다. 태블릿의 다른 앱으로 서울에 있는 친구 혜진과의 대화창을 열었다. 혜진아, 나 민준이랑 이혼해. 부산으로 왔어. 혹시 걔가 너한테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해줘. 혜진은 즉시 답장했다.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혜인아, 드디어 정말 잘 됐다. 솔직히 걔는 너랑 안 어울린다고 항상 생각했어. 잘했어. 힘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 도와줄게. 사랑해. 그 다음 문자로. 근데 무슨 일이었어? 말해줄 수 있어. 혜인은 75명의 손님. 한 달. 집을 나온 것. 카드 차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혜진은 박수치는 이모티콘과 여러 개의 느낌표를 보냈다. 너 영웅이야. 존경스러워. 민준이는 바보고 걔네 엄마는 완전 비정상이야. 네가 정말 잘한 거야. 진작 그랬어야 했어. 힘내, 친구야. 서울 오면 꼭 만나자. 혜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 혜진아. 네가 최고야. 태블릿을 닫았다. 다음 며칠은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혜인은 쉬고 부산을 산책하고 공원에 가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오랜 학교 친구들인 수아와 지은을 만났다. 그들은 놀라워하며 기뻐했고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며 학창시절을 회상하고 근황을 물었다. 혜인은 자세한 내막은 빼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다. 이혼 중이며 당분간 부산에서 지낼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일주일 뒤 금요일, 민주는 부산 구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혜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통지서 받았어. 14일에 갈게. 혜인은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14일이 되었다. 혜인은 평범하게 옷을 입었다. 청바지, 흰 블라우스, 가벼운 재킷,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약속된 시간인 오전 11시에 구청에 도착했다. 민주는 이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수척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혜인을 보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다. 혜인아, 들어봐. 우리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어때? 다시 한번 다 얘기해보고 노력해보자. 그녀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럴 필요 없어. 민준 씨, 모든 건 이미 결정됐어.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각자 갈 길 가자.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떨구고 끄덕였다. 건물로 들어가 사무실로 올라갔다. 안경을 쓴 그 직원이 두 사람의 서류를 확인하고 형식적인 질문을 했다. 두 분 모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혜인이 네라고 답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네 라고 말했다. 서로에게 이의가 있습니까? 혜인은 없습니다. 라고 했고 민준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재산 분쟁은 해결되었습니까? 혜인이 네,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들은 차례로 서명했다. 직원이 도장을 찍고 이혼 증명서 두 부를 발급해 각자에게 건넸다. 혼인이 해소되었습니다. 증명서를 받으세요. 혜인은 자신의 증명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민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다. 입구에서 멈춰섰다. 민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눈이 빨갰다. 혜인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 혜인은 분노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민준 씨,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우리 둘의 결정을 내렸지. 당신 엄마와 그분의 소망을 나와 우리 관계보다 우선시했어. 내가 설명하려고 했고 경계를 설정했고 경고했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속했지만 결국 똑같은 짓을 반복했지. 한 달 동안 75명의 손님, 그게 마지막이었어. 더는 참을 수 없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끄덕였다. 알아. 늦었지만 이제 알겠어. 미안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파트 지분은 정말 원하지 않아? 내가 지불할 수 있는데.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원하지 않아. 당신 가져.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민준 씨, 돈도, 아파트도, 아무것도, 그냥 이 짐 없이 앞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다면 행운을 빌게, 혜인아. 그는 작별 인사를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짧게 잡았다. 당신도 행운을 빌어. 그리고 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직장에 계셨다. 혜인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끓여 베란다에 앉았다. 이혼 증명서를 꺼내 도장과 서명을 보았다. 평범한 종이였지만 그것은 한 인생 단계의 끝과 다른 단계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것을 서류 폴더에 넣고 책상 서랍에 치웠다. 저녁에 엄마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 혜인은 괜찮아. 이혼했어. 빠르고 드라마 없이 라고 답했다. 엄마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다. 내 딸. 이제 넌 자유야. 다음 날 토요일, 혜인은 노트북 앞에 앉아 채용 사이트를 열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찾았다. 광고 대행사, 마케팅 회사, 5군데의 이력서를 보냈다. 저녁 무렵 두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다. 화요일에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갔다. 회사는 작지만 평판이 좋았다. 50대 남성인 대표는 그녀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피고 이전 경력과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했다. 혜인은 자신 있게 대답하며 사례를 들었다.
면접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마지막에 대표가 말했다. 마음에 드네요. 연봉 800만 원의 프로젝트 보너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혜인은 생각했다. 서울보다 연봉은 약간 적지만 부산에서는 생활비가 덜 들었다.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악수하고 출근 날짜를 정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나 부산에 남을 거야. 일자리 구했어. 일주일 뒤에 출근해. 엄마는 기뻐했다. 정말 잘 됐다. 네가 곁에 있게 돼서 너무 기뻐. 여기서 살 거니, 혜인아. 당분간은요,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아마 집을 구할지도 몰라요. 물론 괜찮지. 원하는 만큼 살아. 너랑 같이 있으니 더 즐거워. 혜인은 서울의 김 부장님에게 전화해 퇴사를 알렸다. 그는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좋은 직원을 잃게 돼서 아쉽지만 이해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행운을 빌어요, 혜인 씨.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환영이에요.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동의했다. 한 달이 지났다. 혜인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빠르게 적응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프로젝트는 흥미로웠다. 그녀는 엄마 집 근처에 작고 아늑하며 밝은 원룸을 구했다. 침대, 책상, 작은 소파, 옷장 등 최소한의 가구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몄다. 가끔 엄마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몇 시간씩 대화했다. 혜인은 긴장감 없이, 남에게 맞출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짐 없이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꼈다. 민주는 이혼 후 2달 만에 한 번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지내? 혜인은 짧게 답했다. 잘 지내. 다행이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반년이 지났다. 혜인은 부산에 완전히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카페, 영화관, 산책을 함께 다녔다. 몇 번 남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진지한 관계를 맺는데 서두르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인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쇼핑몰에서 민준과 공동의 지인이었던 유라를 만났다. 그녀는 서울에 살지만 친척을 만나러 부산에 와 있었다. 유라는 놀라워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유라는 민준과 그의 불운했던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 혜인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걸. 유라가 눈을 반짝이며 시작했다. 박 여사님 환갑잔치는 결국 열렸는데 완전 실패였어. 레스토랑은 돈이 없어서 취소해야 했고 대전에 있는 그분 댁 투룸 아파트에서 모였어. 75명이 아니라 겨우 23명 왔대. 파티가 축소됐다는 걸 알고 나머지는 다 거절했대. 케이크도 주문 못해서 슈퍼마켓에서 평범한 거 하나 사왔고 분위기는 뭐랄까 엄청 긴장됐대. 친척들은 네가 떠난 스캔들에 대해 수군거렸고 유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민준이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보였대. 창백하고 마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대. 박 여사님은 모두에게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그들을 배신했는지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거 알아?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한 건 아니었대. 돌아가신 시아버지 형제인 큰아버님이 그분 얼굴에 대고 직접 말했대. 처제, 이건 다 당신 탓이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투룸 아파트에 한 달 동안 75명이라니. 제정신이야? 혜인이가 떠난 건 잘한 일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떠났을 거야. 박 여사님은 울면서 방으로 뛰쳐나갔고 난리가 났었대. 혜인은 미소 지으며 들었다. 유라가 계속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나중에 너를 찾으려고 애썼대. 내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혜진이한테도 연락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줬대. 친구들이 잘 막아줬네. 결국 그는 포기했어. 지금은 자기 회사에 어떤 여자랑 만난다고 하더라.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 유라는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너는 행복해? 혜인은 미소 지었다. 응, 유라야. 나 행복해. 집을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혜인은 부산의 강변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한 10월 저녁이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커플로 가족 단위로 산책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혜인은 정확히 1년 전 자신이 가방을 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른 채 아파트를 떠났던 것을 생각했다. 단 한 가지, 자신에 대한 무례함을 더는 견딜 수 없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살 수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이혼, 이사,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시.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짐에서, 남에게 맞춰야 하는 필요성에서, 참아서는 안 될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에서 자유로워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딸, 저녁 먹으러 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양배추쌈 만들고 있어. 혜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갈게요, 엄마.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어나 강변을 따라 느긋한 걸음으로 걸었다. 저녁 공기를 들이마시고 강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 그 안에서 혜인은 자신을 존중했고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솔직히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삶, 그의 선택, 그의 결과였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선택했다. 자유, 존엄,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혜인은 강변을 걸으며 지는 해를 향해 미소 지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